안녕하세요. 네, 저는 시민 정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한 1년 동안 기후톡톡이라는 채널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시민의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묻고 또 기후위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될까 라는 것들을 좀 시민들과 나누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인사해주세요. 네, 저는 녹색연합 기후행동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인철입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여러 단체들의 우리 기후운동 네트워크에서 또 공동 집행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어떻게 지내세요? 오랫동안 활동하다 그만두니까 좋으신가요? 네, 좋아요. 좋구나. 저는 이제 98년부터 녹색연합에서 활동가로, 그러니까 명함의 환경운동가라는 이름으로 계속 일해 오다가 작년에 이제 퇴직을 하고 지금은 시민으로 있는데요. 뭐 그동안에 활동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녹색연합의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서 이렇게 어린이 책도 이렇게 가운데로. 네. 어린이 책도 한 권, 녹색연합 이름으로 나와 있는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네. 오늘은 우리가 기후톡톡이라서 이 책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한 챕터에 불타는 지구 탐험대라는 챕터가 있어요. 이 안에 여러 나라 아이들이 겪는 기후 위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았는데, 그 중에 세진이라는 우리나라 함양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집의 아들 이야기도 담겨 있고, 우리가 하는 기후톡톡이 아마 기후 문제가 이렇고 그래서 시민들은 이런 실천을 해야 해요 라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에게도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어린이들아 피켓팅을 하세요. 네, 피켓에 담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써보세요. 이런 내용도 담는 이런 책을 책이네요. 쉬면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로 오늘 인터뷰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 책을 우리 조카에게 선물 언제였지? 어린이날 네, 선물로 줬었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재밌게 이 게임을 풀더라고요. 퍼즐로 되어 있어가지고 퍼즐 푸는 재미에 아이들이, 그렇지만 좋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꼭 다시 읽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까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는 녹색연합이라는 조직과는 단체랑은 또 다른 단체인 건가요? 저희가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여러 단체들이 같이 힘을 모을 필요가 있을 때 보통 연대 네트워크를 꾸리죠. 그래서 벌써 2년 전이네요. 2019년 한참 막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도 거리로 나오고 막 이럴 때 한국에서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많은 단체들 또 개인들이 모여서 이런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의 이제 연대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좀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같이 힘 모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좀 논의하고 이러자, 이런 기구고요. 벌써 한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2년 동안 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 변화가 있었고 또 마음만큼 또 빨리 바뀌지 않는 또 더디게 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는 저희가 보통 기후변화하면 예전부터 환경단체, 환경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해오고 환경단체들이 여러 활동들을 해왔는데 여기에는 뭐 종교계, 여성, 인권, 노동, 농민 굉장히 광범위한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어느 책의 제목처럼 기후변화는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에 아마 모든 각 분야의 단체와 개인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기후톡톡에서는 앞으로 기후 위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날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녹색연합이라는 환경운동단체에서 환경운동의 관점으로 한번 기후위기를 이야기해 보기 위해서 그래도 가장 최일선에서 운동을 풀고 있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황인철 녹색연합 팀장님을 모시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그 구글 같은 데에서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이렇게 검색하면 뭐 외국에서 막 대규모 집회하고 막 그 박물관 같은 데 막 점거하고 무슨 우리로 치면 국회 같은 데를 막 점거하고 이러는 좀 되게 거센 시위들도 받고 그 유명한 그 외국의 셀럽들이 누구죠? 그 나이 드신 80이 넘으신 제인 폰다 이런 분들이 집회 나가고 막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해외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조용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조용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2019년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저희가 대학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바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예전 촛불 집회 이런 거 생각하면 막 몇십만 몇백만 모이니까 우리 그 정도 돼야지 모였다 그 이렇게 규모에 비해서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후를 주제로 한 집회 당시에 한 5천여 명 전국적으로 치면은 뭐 한 18천 명이 모인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였고 의미 있는 또 사회적인 사건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작년부터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터지면서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외국에도 그렇고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모이지 못하니까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 어떤 활동들을 이제 활동가들도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모였던 우리 Friday for Futures 그 청소년 세계 기후 행동도 요즘 이제 금요일마다 모이기보다는 이제 온라인 어떤 사진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서명이나 또 온라인 특정한 어떤 정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을 통한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기후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회 운동이 그럴 텐데 그래서 어떤 아바타 같은 걸 온라인에 이용해서 이런 행진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 어떤 독창적인 방식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도 작년 9월달에 모이질 못하니 시민 여러분 신발을 대신 보내주십시오 이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박스로 막 거의 그냥 산같이 쌓여 있을 정도로 한 3천여 개 넘는 신발이 모였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일종의 온라인 방송을 한 거죠. 이 어떤 장소에 일부 사람만 모이고 신발을 대신 배치를 하고 신발을 모은 이유가 뭐예요? 신발이 상징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 같이 당신들과 모여서 걷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질 못하는 상황이니 신발을 대신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 이미지를 봤는데 이런 느낌보다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좀 무서운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 뭐 그런 느낌과 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절벽 앞에 신발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거기에 왜 어린이 아이들 신발들도 막 같이 놓여 있는데 무서운 느낌.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사라질 거다. 막 이런 인간은 이런 느낌을 받아서 약간 섬뜩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것도 다 예상하신 거죠? 예상 원래 항상 해석을 통해서 더 풍부해지죠. 저희가 그런 것과 그를 의도하거나 그 메시지를 중심에 놓지는 않았는데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에 오셨던 어떤 가수분이 계셨는데 그 가수분이 노래를 부르면서 일종의 사람 때문에 결국 이런 게 뭐 일어난다 이런 메시지 노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저지른 어떤 이런 우리 인간이 일으킨 기후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 찾고 있고 그래도 여전히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아무리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또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또 뭔가를 하고 이러는 것들이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한편에서는 지금의 한국에서는 9명, 10명 이상 못 모이게 하는 이런 조치가 너무 과도한 건 아닌가라는 굉장히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종의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일종의 집회와 시위 이것도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왜 이게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어느 이제 기자회견 집회인데 이제 9명밖에 못 모이는 거죠. 거기를 갔는데 촬영하는 기자들은 그거보다 훨씬 많고요. 네. 주변에서 사람들이 못 모이게 막는 경찰들은 그거에 한 많고. 10배는 되는 것 네,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방역 네. 조치를 충분히 취하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충분히 이런 게 보장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모이면은 나랑 같은 생각, 같은 고민, 네. 같은 위기감을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있구나. 네. 그거를 확인하면서 또 내가 왜 기후 위기 고민하다 보면 되게 우울감에 빠진다고 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힘을 보면서 우울감에서도 좀 벗어나고 그리고 뭔가 우리의 메시지가 누구를 향해 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 이게 해외에서도 약간 비슷한 추세지. 그 대규모 랠리는 다 이제 없어진 거죠. 뭐 집회 금지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다르고 나라마다도 다르다 보니 뭐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인 거는 공통적이지만 또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과감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작년 영국 같은 경우 이제 멸종저항이라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제 기후운동 그룹이 작년 가을에 영국에서는 대규모로 수천 명이 모여서 직접 행동을 한 일주일 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상황은 좀 다른 것 같고 뭐 물론 거기서도 이제 모일 때 항상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네.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코로나 틈을 뚫고 어떻게 우리 목소리를 내볼까 이런 노력들을 고군분투하면서 다들 하는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에 관심이 있고 내가 뭔가 이제 시민으로서 내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 말고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기후 위기 비상 행동도 있고 녹색 연합 같은 이런 개별 단체들도 있는데 여기 말고도 또 그런 그룹들이 있나요? 뭐 청소년이라든가 여러 다른 방식의? 네,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룹, 다양한 뭐 단체, 다양한 시민들이 기후운동에 참여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한 2년 새. 이 기후 비상행동 처음 결성할 때만 해도 기후 위기라는 표현도 굉장히 좀 낯설어했어요. 기후 변화, 뭐 지구 온난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지금 기후 위기라는 게 굉장히 이제 뭐 정부에서도 사용할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언론의 보도나 시민들의 관심 이런 것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훨씬 저변이 넓어졌다. 녹색연합에 많은 강의 요청 같은 것도 오고 이러는데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이런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회원들의 관심사도 많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기후위기 비상행동 안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또 지역에 굉장히 많은 모임들이 비상행동에 뭐 강의 요청 또 와서 무엇을 지역에서 할 수 있을지 얘기를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거의 한 50여 개, 올해도 지금 한 40여 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나라 광역 이제 지자체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에서 이제 그 지역의 비상행동이라는 네트워크가 꾸려지고 있고요. 또 더 기초 단위, 기초 지자체에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서울에도 구별로 지금 그런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성북에서도 성북 기후 비상행동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래서 지역 모임들이 굉장히 이제 풀뿌리에서 검색하면은 검색하면 나오고 또 운영하시는 SNS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아마 활동 그런 네트워크에 참여하시고 또 접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굉장히 그런 모임들을 만들고 이 모임들이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까지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 뭐
외국의 무슨 그레타 툰베리 이런 거 말고도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청소년들이 네. 활동을 하고 있고 이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뭐 청소년 기후 행동 이런 단체가 있고 또 청년들도 청년 긴급 기후 행동 또 뭐 대학생 기후 행동 이런 예전에 어떤 그룹들이 많이 네.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더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노동자들도 네. 노조 안에서도 네. 올해 초에 민주노총이 이제 대의원 대회를 하면서 특별 결의문 우리 노동자들이 기후위기에 대응에 앞장서야 된다 이런 네. 얘기도 했고 보건의료노조 뭐 전교조 사실 이런 다 곳에서도 굉장히 기후위기 문제에 네, 당사자인 네, 그렇죠. 분들이잖아요. 당사자인데 예전까지는 좀 관심이 많이 그렇죠. 없거나 네. 워낙 이제 본인들의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다 보니 미처 이제 관심을 네. 못 뒀던 것들이 이제는 직접적인 문제로 이제 느끼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그 지역별로 모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막 기후 이야기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북극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북극 지역의 그 뭐 알래스카라든가 뭐 그 윗집 캐나다 북부 뭐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에겐 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지만 그 문제로 그 북극곰의 이야기로 그리고 이누이트의 이야기로 네. 거기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과 얼음을 기반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길이 사라지고 먹을 게 사라지고 막 이러는 위기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저기 따뜻한 어떤 적도 네.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는 기후 위기 문제가 북극곰의 이슈로 이야기될 수는 너무 없잖아요. 네. 너무 멀리 그리고 있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제가 이제 고향이 강원도 동해인데 바닷가인데 저희 집은 항구 바로 앞이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앞으로 우리까지는 살지만 너네는 고향으로 오고 싶어도 못 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기 다 잠긴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사는 사람의 이슈가 다르고 뭐 이 사과 농장, 네.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 이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후 위기 문제를 자기 이슈로 좀 만들고 네.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해서 그에 맞는 활동들을 하는 것도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과정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딱 이미지가 북극곰 또는 저기 먼 태평양의 섬나라 네. 이 이미지로만 있고 내 문제가 불쌍하다. 아니었죠. 네. 마음 아프다. 네. 후원하고 도와야지.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맞죠. 그래야 되죠. 우리 북극곰이 사라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내 문제 가치는 잘 안 느껴졌는데 이제는 노동자들도 나의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보건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기후 문제, 환경 문제가 이게 건강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구나. 또 정교조 선생님들도 이제 청소년들이 이렇게 막 목소리를 내는 걸 보면서 우리 교육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이렇게 우리 문제로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어떤 그 조희재 교수님이라고 이제 인권학자신데 네. 이분이 주장하시는 게 환경 문제 또는 북극곰 이슈로 할 때 사람들은 자기 문제로 안 느끼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의 문제라고 느끼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하시고 저도 공감이 되는데 어쨌든 자기 문제로 느껴야 행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녹색연합을 비롯한 몇 인권단체와 또 변호사들을 함께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이 우리 침해당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라라는 진정을 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 농민들, 또 청소년들, 뭐 노동자들, 또 아까 말씀하신 이 기후 우울증처럼 기후 변화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이게 몸으로 이렇게 체감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기후 우울 또 관련해서 저희가 꼭 우울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좀 답답하잖아요. 네, 이걸 맞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냥 약간 네. 포기하고 네. 싶은 마음. 예, 그런 마음이 막 있어요.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냥 이런 마음이 살짝 들 수 몇 년 있을 것 남았다고 같아요. 하니까 네.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 그런 그냥 것도 이런지 뭐 있어요. 애는 낳아서 뭐 하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녹색연합이 지금도 진행 중인데
재연결 워크숍이라는 네, 걸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후 위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정보를 알고 뭐 정책적인 것도 알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는 것만으로 사실 우리가 맞아요. 에너지가 생기진 않잖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워크숍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좀 직시하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도 직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뭘 같이 할 수 있을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힘을 얻기 위한 그런 워크숍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또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경향신문에서도 커버 스토리를 다뤄주기도 네. 했는데 좀 그렇게 지금은 이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이 함께 힘을 낼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녹색연합에서 그런 취지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재연결 네. 워크숍이 그 생명으로 돌아가기라는 맞습니다. 책에서 예, 그 예. 기부 얻으신 거잖아요.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책을 어디 젊은 친구들에게 뭐 환경 강의를 뭐 환경 운동가 이야기를 뭐 들려준 이런 자리가 있어서 준비를 하다가 그 책을 읽게 되고 저도 되게 많이 이제 마음가짐을 새로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세 가지의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거 다 일시적인 거야. 이것도 지나가. 우리 그런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될 거고 어쩌면 이게 이득이 될 수도 있어. 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다음 단계는 회복 불가능한 재난이 닥친다. 대위기다. 대멸종이다. 이러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가 이걸 넘어서 전환을 위해서 네, 가능성을 맞아요. 찾는 네. 그런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1과 2의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뭐 장마가 작년 여름에 폭우가 닥쳤을 때 8월이 지나가면 9월이 지나가면 이런 마음이 있고 이대로 다 끝나는 게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 속에서 갇혀만 있으면 우리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서는 몇 단계로 나눠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리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이 지구와의 일체감을 찾고 생명의 온전함을 알고 이런 작업으로 이런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훈련하고 연습하는 과정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작년 올해 하면서 뭐 기후 강의 요청이 와서 이제 많은 곳에 가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뭐 기후위기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나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나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된다 한국 정부는 이런 게 부족하다 뭐 또 그래서 이런 액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 들으시는 분들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되게 암울하고 너무 너무 큰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은 잘 안 바뀌고 뭐 정부나 기업도 별로 지금 아니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분명 직시를 하는 건 필요하다. 그런데 내 이야기가 여기에서 모이면 안 될 것 같다. 이분들에게 뭔가 하나가 된 근심만 지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다. 분명 이런 뭐 정부 관계자나 기업의 이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 진실조차를 직면 안 하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우리 시민들은 직면은 하는데 직면했을 때 자포자기나 그래서 우리는 지구는 다 멸망할 거야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게 아니라 그래 이런 어려운 상황이고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될까를 생각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도 요즘 참 강의나 이런 거를 들어오면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과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기존에 하던 그냥 강의 얘기를 하는 거는 좀 한계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